안녕하세요. 카프카 한국 사용자 모임 2021년 두 번째 버추얼 미트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여기 두 번째 요 미트업 계획을 세울 때만 하더라도 한번 이제 코로나 수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오프라인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를 좀 살짝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불안해서 온라인으로 하긴 했는데 또 최근 어제 오늘 막 갑자기 또 확산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하길 천만 다행인 것 같고 다음번 미덤 할 때는 좀 오프라인으로 해서 좀 생동감 있게 현장 이런 느낌 분위기도 좀 느끼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일정은 지금 제가 간략하게 소개 좀 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으로 그 S3 싱크 커넥트 적용기라는 주제로 김대훈 님이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발표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휴식 가졌다가 다음으로는 이제 그 카프카 스트림즈 소개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최원영 님이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뭐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이제 온라인 이런 줌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셔서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1대1 채팅하기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우측 하단에 메시지 대상자를 선택해서 DM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얼리버드 이벤트로 선착순 3분한테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택배나 이런 걸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DM으로 보내주실 때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 이렇게 3가지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 이벤트 담당해 주시고 계시는 선혜영 프로님이라고 계세요. 네. 선혜영 프로님, 그분한테 선착순 3분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자 중에 3분 동일하게 선발해서 이벤트로 상품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 세션에서 질문 Q&A 같은 거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발표자 스피커가 Q&A 그 질문해 주신 분 몇 분을 이렇게 선정해서 또 상품을 보내드릴 테니까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는 삼성 SDS에서 좀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GTG에서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컴플런트에서도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제트브레인에서도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상품이나 기프트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행사 관련된 것들은 여기 다 후원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대호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네, 다른 화면 분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3 싱크 커넥터 적용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김대호입니다. 고양이가 같이 울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김대호입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우아한 형제들의 현재 재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아한 형제들 내에서 카프카를 운영하고 관련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래는 카프카 커넥트를 활용한 기능을 개발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처음 경험하는 다양한 이슈들로 조금 허우적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외적으로는 카프카 한국 사용자 그룹에서 소소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카프카 관련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 그 카프카 에코시스템에도 그 오픈소스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본 S3 싱크 커넥터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카프카 커넥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해본 S3 싱크 커넥터를 왜 사용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용 과정에서 어떤 설정들을 주요로 사용을 하면서 사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제 시연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경험했었던 이슈와 그리고 그에 대한 한계 짚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프카 커넥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는 일반적으로 브로커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듀서와 그리고 메시지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컨슈머로 메시지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만약 MySQL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카프카로 프로듀싱을 하고 싶다면 반대로 카프카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를 컨슘을 해서 엘라스틱 서치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이게 엘라스틱 서치가 아닌 슬랙으로 쏘거나 혹은 저희가 지금 다뤄보고자 하는 S3에 저장을 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은 메시지를 읽어서 프로듀싱하는 로직과 그리고 메시지를 컨슈밍을 해서 그 데이터 저장소에다 저장을 하는 개별적인 클라이언트를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개별적인 클라이언트 구성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기능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배포하고 관련된 유지 보수를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각 데이터 저장소에 대해서 프로듀싱 혹은 컨슈밍을 하는 구현체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사용하기 쉬울까요? 네,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카프카 커넥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프카 커넥트의 구성에 대해서 그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 커넥트는 카프카 커넥트와 그다음에 커넥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가 배포되어서 구동되는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pub 혹은 sub, 그러니까 producing 혹은 consume 하는 것에 대한 구현체입니다. 그래서 카프카 커넥트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카프카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구현된 구현체를 기반으로 몇 가지 사용자 설정을 받아서 실행이 카프카 커넥트 위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사용자가 HTTP 리퀘스트로 나 AA 커넥터 구성해줘. 그리고 이러이러한 설정으로 구성을 해줘. 라고 요청을 보내면 카프카 커넥트가 그 요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AA 커넥터를 구성을 해서 카프카와 데이터 저장소 사이에서 메시지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커넥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소스 커넥터와 싱크 커넥터입니다. 소스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카프카에다 프로듀싱을 하는 게 소스 커넥터고요. 반대로 싱크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에 있는 메시지를 컨슈머를 해서 데이터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 싱크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S3 싱크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카프카에 있는 메시지를 컨슈머를 해서 S3 버킷에다가 오브젝트로 저장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펴볼 S3 커넥터는 컴플런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플런트 S3 싱크 커넥터고요. 컴플런트 커뮤니티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어서 GitHub에서도 바로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왜 저희가 S3 싱크 커넥터를 사용을 하게 됐을까요? 네,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카프카를 사용하던 사내 개발자들의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카프카를 운영하고 관리하던 저희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에 적재된 메시지가 카프카로 적재된 메시지가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후에 사라지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백업하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WS 아테나를 통해서 메시지 쿼리를 하고 집계를 하고 싶다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클러스터 그리고 카프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기능을 개발하고 배포, 운영, 유지보수하는 것과 최대한 간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발자의 요구사항인 백업 부분은 대표적인 스토리지인 S3에 적재하자. 그리고 개발, 배포, 운영 유지 보수가 간편하고자 하는 저희의 요구사항은 카프카 커넥트를 활용하자라는 해결, 저희 결론을 내려서 그 두 가지를 잘 버무려서 S3 싱크 커넥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해 본 결과 저희 우아한 형제들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이벤트들이 성공적으로 S3에 백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백업을 통해서 보관이 필요한 메시지의 영구 저장, 이벤트의 성격상 영구적인 저장이 필요한 이벤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영구적인 저장이 가능했고요. 또한 앞서 살펴봤듯이 AWS 아테나를 통해서 S3에 적재된 오브젝트에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를 직접 집계하는 부분도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는 관련된 커넥트에 대한 요청을 하는 HTTP 리퀘스트 스크립트를 코드로서 관리하고 이를 직접 사용을 하면서 상태 관리도 쉬우면서 실제로 배포, 재시작, 중지 같은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손쉽게 관리하는 부분은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이후 예제를 통해서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왜 S3 싱크 커넥터를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S3 싱크 커넥터를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은 좀 잘 알아야지 잘 쓸 수 있겠구나. 덜 삽질할 수 있겠구나 하는 설정들이 몇 가지 있어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설정을 저희가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먼저 제가 설명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면은 듣는 여러분께서 혼동이 없으실 텐데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 2가지만 혼동될 수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에도 파티션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S3에도 파티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2가지 용어를 적절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카프카 토픽에 있는 파티션은 제가 토픽 파티션이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S3 버켓에 오브젝트가 저장되는 경로를 나타내는 S3에 있는 파티션은 제가 S3 파티션 혹은 그냥 파티션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컨버터 설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카프카에 적재된 메시지가 S3 싱크 커넥터로 컨슈밍이 될 때 이 적재되어 있는 메시지가 시리얼라이제이션 되는 부분과 연관이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키 컨버터 혹은 밸류 컨버터라는 프로퍼티로 설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정값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타입별로 많이 다르겠지만 뭐 스트링 컨버터 혹은 제이슨 컨버터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스키마 레지스트리 연동을 한다라고 하시면 아브로 컨버터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저희가 직접 경험해 본 내용인데요. 어, 카프카에 저장된 메시지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저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스트링으로만 혹은 뭐 제이슨으로만 저장이 되겠지 해서 실제로 저장된 S3 오브젝트를 열어봤더니 기괴한 문자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해당 팀한테 가서 어떤 시리얼라이제이션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3 싱크 커넥터를 사용을 하시고 컨슈밍을 하실 때 관련된 메시지가 어떤 직렬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파티셔너 설정입니다. 파티셔너 같은 경우에는 S3의 어떤 경로로 오브젝트가 적재할 것인가에 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파티셔너는 로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메시지에 있는 필드 값에 따라서 파티셔닝을 하는 필드 파티셔너와 그다음에 메시지에 있는 시간 값을 가지고 파티셔닝을 하는 타임 베이스드 파티셔너가 있습니다. 필드 파티셔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트럭트 타입, 메시지 내에 스키마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스트럭트 타입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필드 안에 필드가 구성되어 있는, 즉 컴플렉스 타입 안에 필드를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관련된 설정은 불가합니다. 이 두 가지에 관련된 PR은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아직 머지가 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임 베이스드 파티셔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예제를 살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파티셔닝이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필드 파티셔너와 타임 베이스드 파티셔너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필드 값과 함께 메시지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필드 값과 함께 시간 값을 기준으로 S3 파티셔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용하실 때 한 번쯤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플러시 설정입니다. S3 싱크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로부터 컨슈밍한 메시지를 단건별로 오브젝트로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버퍼를 두고 일정 조건에 따라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말아서 플러시를 하게 되는데요. 관련된 설정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S3 파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다음 4번에서 살펴볼 거고요. 네, 플러시 사이즈와 로테이트 인터벌 밀리세컨드 그리고 로테이트 스케줄 인터벌 밀리세컨드 이 설정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토픽 파티션별로 몇 개의 메시지마다 플러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 개수에 대한 플러시 조건이고요. 그리고 로테이트 인터벌 밀리세컨드 그리고 로테이트 스케줄 인터벌 밀리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값을 기준으로 몇 밀리세컨드마다 플러시를 할 것인가, 즉 시간에 대한 플러시 조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하실 때는 이 두 가지 개수와 시간에 대한 조건을 적절하게 조합을 하셔서 플러시 설정을 하시는 게 기대를 하는 처리량을 이제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로테이트 스케줄 인터벌 밀리세컨드와 로테이트 인터벌 밀리세컨드의 차이점은 스케줄인 설정 같은 경우에는 00시, 00분, 00초를 기준으로 몇 밀리세컨드마다 플러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고요. 로테이트 인터벌 밀리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에 담겨 있는 어떤 시간값을 기준으로 몇 밀리세컨드마다 플러시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타임 베이스드 파티셔너가 설정이 되어야지만 적용 가능한 설정, 적용 시에 염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3 설정입니다.
S3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어떠한 버켓에 어떠한 S3에 어떠한 데이터 포맷으로 저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멀티 어카운트 환경 AWS, S3는 AWS 환경에서 구성이 되겠죠. 근데 다만 AWS S3 계정과 그다음에 실제로 카프카 커넥트가 구성되어 있는 AWS 계정이 서로 다른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롤 기반으로 권한이 구성된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어슘롤 기능을 필요로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어슘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권한을 위임받아서 S3에 적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연관된 부분인데요. 이 어슘롤 기능은 컴플런트 플랫폼 5.5.1 버전 이후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플러시 설정에서 간단하게 나왔던 S3 파트 사이즈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S3 파트 사이즈는 멀티 파트 업로드 시 파트의 최소 크기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S3 싱크 커넥터가 컨슈밍을 해서 S3에 적재를 하게 될 때 S3 파티션별로 특정한 버퍼 사이즈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버퍼 사이즈가 이 S3 파트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구성이 됩니다. 기본 값은 26메가 그리고 최소로 구성할 수 있는 버퍼 사이즈는 5메가바이트인 점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가 왜 S3 싱크 커넥터를 사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어떤 설정들을 주로 보면서 사용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조금 말로만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조금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직접 예제를 통해서 눈으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연하고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제 개인 깃허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컬 도커 환경을 기반으로 직접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구성 방법 같은 경우에는 리드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 진행간에 뭔가 이슈가 있거나 혹은 어떠한 개선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이슈와 PR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시연은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전체를 다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 판단이 돼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픽에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잘 프로듀싱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로 저희가 설정한 S3 싱크 커넥터를 실제로 배포, 중단, 재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S3의 AWS 콘솔을 통해서 실제로 S3의 오브젝트가 잘 적재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로컬 환경에서 카프카와 카프카 커넥트가 구성이 될 거고 S3 쪽으로 오브젝트를 적재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인다라고 믿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지 프로듀서 역할을 할 녀석을 일단은 먼저 실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컨슈밍할 토픽의 메시지에서 카프카 콘솔 컨슈머를 통해서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잘 적재되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저희가 적재하고 있는 example S3 sync 토픽에서 잘 적재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해당 토픽에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프로듀싱이 되고 있으니 저희는 해당 토픽을 타겟으로 한 S3 싱크 커넥터를 한번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포하고자 하는 S3 싱크 커넥터의 설정은 여기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는 이제 S3 싱크 커넥터, 그리고 토픽, 그다음에 태스크 개수. 이 부분은 이제 컨슈머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살펴본 컨버터 설정. 키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키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스트링 컨버터를 이용해서 구성을 했고요. 다음에 밸류, 메시지의 밸류는 저희가 제이슨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어서 제이슨 컨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이슨에는 별도의 스키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설정을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S3에 관련된 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 리전에 카프카 이그젬플 버킷이라는 버켓에다가 오브젝트를 적재를 할 거고, 파티션별로 버퍼의 크기는 5MB, 즉 업로드된 멀티파트의 최소 사이즈는 5MB가 되겠고요. 네, 별도로 이제 액세스 키와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키값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시 사이즈는 500건마다 저희가 플러시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로테이트 스케줄 인터벌 밀리세컨드로 약 1분마다 플러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500개 혹은 1분이 되면은 S3 싱크 커넥터가 S3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파티셔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임 베이스드 파티셔너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요. 적재되는 오브젝트의 파티션은 year, month, day, hour, 그래서 연, 월, 일, 시를 기준으로 이 하위에 특정 오브젝트가 적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몇 가지 시간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부분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HTTP 요청으로 이렇게 send 리퀘스트를 보내면 보이시죠? 201 create. 그래서 해당 커넥터가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었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배포한 S3 싱크 로컬이라는 이름으로 배포한 커넥터는 정상적으로 구동을 하고 있고, 앞서 이제 설정했던 태스크, 하나의 태스크는 0번의 아이디로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커넥터의 타입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커넥터가 정상적으로 잘 배포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3 버켓이고요. 이 버킷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백업이라는 디렉토리 하위에 저희가 S3 싱크 커넥터로 타겟으로 한 토픽으로 제 디렉토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하위에 연, 월, 일, 시 기준으로 이렇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지금 20시 기준으로 배포가 되었으니 요 최신 오브젝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9분 1초를 기준으로 마지막 수정된 오브젝트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단건의 메시지가 하나의 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총 254개의 메시지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해서 S3가 정상적으로 S3 싱크 커넥터가 메시지를 컨슈밍을 하고, 그다음에 플러시 조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S3에 오브젝트 저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설정을 변경을 해서 실제로 잘 반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오브젝트가 250개 정도의 오브젝트를 구성을 했으니까 플러시 사이즈를 그보다 작은 100 정도로 구성을 해서 설정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저희는 원하는 설정이 변경된 커넥터가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를 보면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S3 콘솔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통해서 보면 여기 8시 30분 01초를 기준으로 플러시 되던 것이 조금 더 빠른 23초에 플러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할까요? 네, 48초에 현재 오브젝트가 새로 하나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오브젝트를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로 저희가 설정한 플러시 설정이 잘 동작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100건의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잘 배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S3 싱크 커넥터를 실제로 배포해보고 그 다음에 설정을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즈. 요 엔드포인트로 단순히 HTTP 요청을 보냈을 뿐인데 저희 커넥터는 상태는 퍼즈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리스타트를 하고자 하면 리줌 하게 되면 제대로 업세트가 됐고 상태도 정상적으로 러닝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제 시연은 여기로 마무리 짓고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한 잔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해피엔딩을 잘 볼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S3에 대한 뭐 별다른 로직을 가지고 있는 뭐 기능을 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뭐 설정 주입만 해서 단순하게 배포만 하면 되고 뭐 중지, 재시작, 뭐 설정 변경 이러한 커넥터 조작도 쉽고 해치웠나? 네, 금기의 단어죠. 해치웠나?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개발 운영하면서 오른쪽 계신 분들처럼 이 말을 몇 번이나 쳤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개발 운영을 하면서 만났었던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개발 편입니다. S3 싱크 커넥터를 정상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프로젝트의 빌드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S3 싱크 커넥터가 구현된 카프카 커넥트 스토리지 클라우드라는 프로젝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카프카 저희가 조금 전에 설정을 변경하고 했었던 파티셔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파티셔너에 관련된 부분은 카프카 커넥트 스토리지 커먼이라는 컴플런트 커넥터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빌드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티셔너에 대한 개발이 있고 산에 직접적으로 어떤 기능 추가를 하신 다음에 빌드에서 배포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배포되고 있는 S3 싱크 커넥터에 대한 배포를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카프카 커넥트 저희가 사내적으로 개발한 파티셔너에 대한 빌드 결과물을 그 다운로드 받았던 배포판에다가 교체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제 기능이 계속 개발되고 개발될수록 굉장한 이제 공수가 그러니까 조그만한 공수지만 생각보다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개발하실 때 관련 기능 개발을 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내부적으로 뭐 이런저런 작업을 진행해 보기는 했지만 PR이 빨리 반영이 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백업을 하는 프로세스가 이 니즈가 생각보다 넓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컴플런트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넥터다 보니까 잘 많이들 사용하시고 또 활발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커뮤니티가 조용해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던 뭐 PR이나 혹은 기능 추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 좀 느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개발 쪽에서의 이슈였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편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드 파티셔너와 타임 베이스드 파티셔너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 커스텀 파티셔너를 개발을 했고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필드 파티셔너와 타임 베이스드 파티셔너의 로직을 동시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S3의 경로가 더욱 세분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파티션의 개수가 많아짐으로써 파티션에 대한 버퍼의 개수가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카프카 커넥터가 갑자기 OOM을 발생을 하면서 죽게 되는 상황을 빈번하게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버퍼의 개수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 플러시를 자주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플러시를 자주 하게 되다 보니 워낙 작은 크기의 오브젝트가 다수 발생을 하게 되었고, 오브젝트가 다수 발생을 하다 보니까 S3에 대한 API 콜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비용 증가로도 이어진 부분이었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 이슈를 통해서 왜 이 OOM이 발생을 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의 가장 큰 원인은 S3 싱크 커넥터가 모든 메시지를 메모리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이제 S3 싱크 커넥터가 메시지를 컨슘을 해서 실제 S3에다가 저장하는 것까지의 메모리를 점유하는 개략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쪽에 특정 토픽 파티션, 토픽 AA의 0번 파티션을 컨슘을 해서 내부적으로 버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버퍼에 쌓여진 내용을 저희가 설정한 파티셔너 클래스에 따라서 파티셔닝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 저희가 뭐 타임 이 파티셔너 클래스를 통해서 파티셔닝이 되게 되는데요. 이 결과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버퍼가 구성되게 됩니다. 잘 안 보이게 되네요. 그런데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이 컨슈머 메시지, 이 버퍼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이 특정 시점에 얼마나 다양하냐에 따라서 이 인코드 파티션, 그러니까 파티셔너에 대한 결과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나 혹은 반대로 축소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버퍼의 특정 시점에 다양한 메시지들이 컨슈밍이 되고 그 다양한 메시지들 하나하나의 파티셔너, S3 파티션으로 이제 결과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버퍼가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을 하면서 OOM이 발생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백업을 위해서 단순한 그 작업인데 이 S3 싱크 커넥터 하나 때문에 이 커넥트 스펙을 올려야 되나? 그런데 이제 그와 반대로 플러시 조건을 조금 매번 계산을 해서 한번 최적화해 볼까? 근데 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는 메시지 유입이 얼마나 다양하냐에 따라서 버퍼의 개수가 유동적인데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 상황과 전혀 반대로 트래픽이 적은 곳에서는 실제로 오브젝트가 뭐 킬로바이트, 바이트 단위로 떨어지는 쪽도 있었는데요. 그런 쪽에서는 버퍼를 무조건 오메가바이트씩 잡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실제로 고려해보고 이제 대응을 해봤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플러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한번 메모리를 한번 이제 산정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계획으로 메모리 워스트 케이스로 메모리 산정을 해봤더니 너무나 터무니없이 큰 메모리가 구성되어야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이후에 특정 저희가 파티셔닝을 하는 S3 파티셔닝을 하는 해당 필드가 메시지 값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장되거나 뭐 추가됐을 때 메모리를 다시 한번 산정을 하고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또 OOM이 발생할 수 있던, 즉 추후 메시지 값이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리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카프카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토픽 파티션별로 이제 메시지 다양도, 즉 S3C 커넥터가 컨슘을 했을 때 버퍼에 저장되는 메시지의 다양도를 최소화해서 축소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한 트래픽이 2배가 되므로 디스크, 네트워크, CPU 이런
브로커 쪽에 부하를 줄 거라고 판단이 되었고, 초기에 저희가 S3 싱크 커넥터를 구성을 하게 됐었던 이유는 관리 포인트를 좀 줄이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부하 분사를 적절하게 구성을 하기 위한 토픽 파티션을 개발을 하거나, 혹은 저희가 배포해서 이 토픽 파티션별로 정제하는 카프카 스트림즈를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관리 포인트가 더 늘어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저희가 고민하다가 가장 근본적인 루트 코즈는 인메모리 처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현재 팀 내부적으로는 디스크 처리를 기반으로 한 S3 싱크 커넥터를 개발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관련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S3 싱크 커넥터가 메시지를 컨슘을 해서 파티셔닝한 S3 파티셔닝을 한 관련된 오브젝트 중간 버퍼를 메모리에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에 한 다음에 특정 플러시 시점에 이제 플러시를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확장 가능한 커넥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운이 좋다라고 하면 뭐 다음 미덥에서 발표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냥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S3 싱크 커넥터를 왜 사용하게 됐고 어떻게 사용했고 그리고 그 사용 과정 중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S3 싱크 커넥터는 카프카 메시지를 백업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설정 스크립트만 하나 구성을 해놓으면 그냥 배포하고 조작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복사해서 다른 쪽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한 번 만들어 놨더니 뭐 두 번 만들기도 굉장히 쉬웠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S3 싱크 커넥터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조금 막 좋아요도 누르고 뭐 관련된 이슈도 제기하고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또 관련된 S3 싱크 커넥터에 대해서 적용하시면서 궁금하신 분이나 혹은 먼저 적용을 해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카프카 한국 사용자 그룹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 우아한 형제들에서 카프카 엔지니어를 저와 함께 같이 하실 분을 뽑고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S3 싱크 커넥터 적용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원님, 질문과 답변. 네네. 네네.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채팅 통해서. 그 채팅창에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거든요. 네. 1분이 아니라 10분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일까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고, 나머지는 제가, 커뮤니티,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은, 굉장히 많군요. 잠시만요. 질문 하나만 답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크기 바이트 단위를 테스트 크리스마스 크레온이 오했으면 스프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의미가 저희가 따로 메시지 크기, 단건의 메시지 크기에 대해서 구성을 해본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구성했었던 이벤트들이 어떤 엄청나게 큰 기본값인 1MB를 넘어가는 값은 따로 없었어서 관련된 적용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뭔가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제안 주신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로그스탯이, 네, 로그스탯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최대한 카프카 그 컴포넌트, 카프카 그 에코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라는 것도 한 가지 요구사항에 있어서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그스태시보다는 카프카 커넥트를 사용을 해서 적용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커넥터 태스크 토픽 파티션 개수에 따라서 다를까요? 네, 이거는 네, 최적화 부분과 맞을 텐데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스크 개수는 일종의 컨슈머 개수라고 보시면 좀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픽 파티션의 개수가 10개다라고 했을 때 파티션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하면 뭐 저희가 컨슈머 그룹 내부에서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것처럼 태스크 내부에서도 그 파티션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대 퍼포먼스를 기대하시겠다 싶으시면 뭐 태스크를 병렬적으로 구성을 하셔서 처리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메모리 이슈가 문제라면 이미 만들어진 솔루션을 사용하는 건 어떤지.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자다 보니까 예, 저희 기술력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의욕도 있었습니다. 네, 사이즈 같은데 실제 운영하시는 환경에서 설정 값을 구합니다. 인터벌 어느 정도로 사용하시나요? 하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기억나시는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S3 싱크 커넥터가 어떤 토픽에, 어떤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어떤 토픽에, 그리고 메시지 내부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파티션 수 혹은 플러시 수, 이 인터벌 사이즈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다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 은턴한처럼 딱 다 꿰뚫어 버리는 그런 설정값은 따로 아직 찾지 못했고요. 저희도 적용을 해보면서 이제 한 메시지 파이프라인마다 이제 적절한 설정값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인터벌 밀리세컨드보다는 스케줄 인터벌 밀리세컨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메시지 유입에 따라서 플러시가 되는 그 시점을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제한 매직 넘버 이런 것들은 공유해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로테이트 인터벌 밀리세컨드보다는 로테이트 인터벌 스케줄 밀리세컨드를 사용한다는 점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넥트 클러스터는 어디서 구축하고 운영하고 계시나요? EC2 아니면 K8S인가요? 저희는 일단은 개별적인 인스턴스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K8S가 굉장히 이 커넥트와 친밀한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래픽 요청에 따라서 자유롭게 스케일 아웃되고 스케일 인되고 오케스트레이션도 잘 되는 이 K8S 쪽과 굉장히 잘 밀접하게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요. 추후 이제 K8S로 넘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프카 클러스는 K8S로 기반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K8S는 기반으로 저희는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사실 K8S로 구축을 한다면 스테이트 풀셋으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굳이 스테이트 풀셋으로 카프카를 구성을 해서 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어서 따로 K8S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승범님, 제가 네. 뭐 몇 분 정도 이제 좋은 질문에 대해서 그걸 드리면 될까요?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네. 처음 질문해주신 김진희님, 진희킴님과
그다음에 길게 질문해 주신 네, 재훈이 님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혜영 프로님께 연락처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시간 한 50분 정도 됐는데 한 10분만 쉬었다가 9시부터 두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자리에 오셨나요? 네, 이제 시간이 돼서 9시 돼서 두 번째 세션 최원영 님이 카프카 스트림즈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카오에서 광고 추천 팀에서 근무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카프카 스트림즈에 대한 소개 및 그리고 카프카 스트림즈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같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저는 최근에 아파치 카프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위드 자바라는 책을 출간하였고요. 그리고 평소에 카프카에 대한 관련 업무도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어, 파고자 하는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기술에 대해서 학습하다가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카프카에 관심 있으시다면 조금 검색을 하시다가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제가 책을 내서 현재는 어, 스트림즈 관련 업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SK 플래닛에서 신입사원을 입사해서 일하다가 최근에 광고 추천팀에서 광고 관련 데이터들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카프카에 대해서 다들 아마 정말 잘 알고 계시고 업무에 현업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만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카프카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좀 짚고 진행할게요. 카프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죠. 크게 보면 카프카 브로커, 카프카 프로듀서, 그리고 카프카 컨슈머입니다. 카프카 브로커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애플리케이션들 단위인데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복제하고 삭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나머지 프로듀서나 컨슈머의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모여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보통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3대 이상의 브로커들로 구성을 하죠. 그리고 카프카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클러스터에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어떤 와스 서버나 애플리케이션 이런 데서 생성된 어, 데이터들, 레코드를 이제 클러스터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가서 사용하는 녀석들이 바로 컨슈머라고 보시면 돼요.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죠. 무슨 처리를 하냐? 뭐 프린트 F 뭐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고 하둡 같은 데 쌓기도 하고 엘라스틱 서치에 쌓기도 하고 뭐 타 시스템과 연계하기도 하는 그런 확장성 있는 시스템을 요 카프카 전체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프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요 로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만드는 모든 데이터는 로그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죠. 로그라는 개념이 뭐 애플리케이션 로그도 있고 뭐 이벤트 로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로그는 이벤트 로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상단에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요거 사각형 하나하나가 로그에 추가된 레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가 이벤트가 순서대로 실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로그에는 가까이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게 0번, 다음 이벤트는 1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펜드 돼서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레코드에는 어떤 우리가 의미 있는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 예를 들자면 뭐 철수가 뭐 어떤 버튼을 클릭했다라든가 영희가 뭐 장바구니 데이터를 담았다.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하나의 이벤트가 담기는 것이 바로 레코드에 담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보자면 레코드는 추가될 뿐 변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계속 어펜드 되고 다만 요거를 기존 RDBMS나 NoSQL처럼 뭔가 데이터를 업데이트 치지는 못한다는 점이 조금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흥미롭게도 요런 로그를
스트림 데이터, 즉 언바운디드 데이터, 계속해서 데이터가 추가되는 형태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배치 데이터로도 볼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흔히 보는 배치 데이터도 사실 시간순 정렬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이런 레코드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순서대로 추가를 하면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것을 구체화된 뷰로 만들면 결국에는 그게 배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구체화해서 로그 중심 설계 기반의 분산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이 바로 카프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프카에서 데이터가 적재가 되면 요로 토픽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토픽은 데이터를 구분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RDBMS의 테이블과 비슷한 구분을 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튜던트 토픽, 뭐 티처 토픽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특정 데이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토픽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토픽에는 파티션이 한 개 이상 가지게 되는데요. 토픽에 포함된 데이터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듀서가 특정 데이터를 토픽에 보내게 되면 여러 토픽에 속한 여러 파티션들 중에 한 곳에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철수가 뭐 구매 버튼을 눌렀다 이런 것을 요 토픽에 보내게 되면 파티션이 두 개가 있는데 파티션 0번 또는 1번 중에 한 곳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특징에 있어서 카프카 스트림즈는 무엇이냐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카프카 스트림즈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토픽에 적재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서 상태 기반 또는 비상태 기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이브러리는 자바 라이브러리로 제공되는데요. 아파치 카프카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컴포넌트 중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대우님께서 카프카 커넥트도 공식 라이브러리, 공식 컴포넌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공식 컴포넌트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지원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카프카와 긴밀하게 연동할 수 있는 옵션들 그리고 설정들이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밌게도 카프카 프로듀서나 컨슈머 공식 라이브러리인 카프카 클라이언트와 동일하게 자바 라이브러리로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바 라이브러리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JVM 관련 언어들, 즉 자바나 스칼라, 코틀린과 같은 기반 언어에서 프로세스 단위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세스 단위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별도 스케줄링 클러스터가 필요하지 않아요. 즉 여러분들이 스트림즈 애플리케이션을 스트림즈 라이브러리로 구현을 하시게 되면 이걸 애플리케이션을 한 개만 운영하셔도 되고 필요하다면 2개, 3개, 10개, 100개까지도 스케일 아웃돼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뭐 스파크와 같이 뭔가 얀이나 메소스, 쿠버네티스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에 락스DB라고 하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로컬 DB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상태 기반 처리할 때 참조를 하게 됩니다. 카프카 스트림즈 라이브러리를 직접 구현하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요 락스DB를 막 직접적으로 접근할 일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구현할 때 대부분의 기능들을 락스DB를 통해서 생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 기반 처리를 할 때 되는 모든 내용들이 내부 토픽과 락스DB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종료되거나 혹은 스케일 아웃 되거나 할 때도 이어서 그 기존 처리 중인 데이터를 이어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스트림즈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림즈 DSL이고 두 번째는 프로세서 API입니다. 이 2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트림즈 DSL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스트림즈 프로세싱에 쓰일 만한 다양한 기능들을 자체 API로 미리 정의해 두었던 게 바로 스트림즈 DSL입니다.
요걸 통해서 상태 기반 그리고 비상태 기반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독특하게도 여타 다른 스트림 프로세싱에 활용되는 어떤 개념 없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바로 K스트림, K테이블, 글로벌 K테이블 개념이에요. 요걸 통해서 풍부한 스트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개에 대한 개념은 잠시 후에 제가 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상태 기반 또는 비상태 기반 처리를 할 때 쓰일만한 기능이 이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기능들이 일부 없을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프로세서 API를 통해서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API는 스트림즈 DSL에 없는 기능들을 개발할 때 구현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약간 스트림즈 DSL은 좀 더 우리가 쓸만한 기능들을 추상화해서 만들어 놨다면 프로세서 API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락스DB에 접근을 한다던가 혹은 각각의 개념 레코드에 대해서 뭐 타이밍 처리를 하고 싶다, 헤더를 보고 싶다 이럴 때 좀 더 면밀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시지 값의 종류에 따라 토픽을 가변적으로 전송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즈 DSL이 없기 때문에 프로세서 API를 활용하면 되고 또 일정한 시간 간격, 즉 스케줄이죠. 그런 데이터 처리를 하고 싶다면 프로세서 API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카프카 스트림즈의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트림즈도 이전에 대호님이 발표하신 카프카 커넥트처럼 커넥터 안에 태스크가 있었잖아요. 동일하게 스트림즈도 태스크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카프카 스트림즈를 운영하고 이걸 실행하게 되면 토픽에 있는 파티션 개수만큼 태스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가 만들어져서 토픽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토픽 A가 파티션 2개가 있고 토픽 B가 파티션 2개가 있죠. 그러면 각각의 파티션, 동일한 파티션 번호가 동일한 태스크로 가서 데이터를 토폴로지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처리가 완료되면 또 다른 토픽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토픽에 연관된 스트림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파티션 개수만큼 태스크가 늘어서 처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컨슈머 그룹으로 묶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태스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한 개 스레드에 태스크가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설정에 따라서 태스크 개수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스레드를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 스레드 10개 토픽에 파티션이 10개짜리 토픽을 데이터 처리한다 하면 한 개 스레드당 한 개 태스크가 동작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도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아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뭔가 클러스터로 운영을 위한 그런 스파크와 같은 것들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와스 같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운영하면서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는데요.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픽 A와 토픽 B 각각 파티션 3개로 이루어진 2개의 토픽을 처리하는 한 개의 스트림즈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 장비 머신 위에 인스턴스가 한 개 있고 그 안에 스레드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 머신 그리고 인스턴스에 할당된 CPU나 메모리가 충분하다면 요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할 때 있잖아요. 한 개 머신 안에는.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스케일 아웃 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를 여러 대 두고 각각의 인스턴스에 장비에다가 분리 배포해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우측과 같이 요 애플리케이션을 머신 1번에 하나 띄우고 그리고 머신 2번에는 또 한 개 띄워서 이렇게 스케일 아웃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 개 머신에 지금 태스크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머신에는 태스크가 한 개 있는데 이런 방식도 괜찮고 뭐 더 제일 좋은 방식은 아무래도 머신 한 개당 혹은 인스턴스 한 개당 태스크 한 개씩 이제 완전한 분산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파티션 개수만큼 인스턴스 프로세스를 늘려서 병렬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로컬에서 뭐 테스트 하시거나 이럴 때는 그냥 인스턴스 한 개 띄워서 토픽에 연결시켜서 로컬에서 테스트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진짜 상용에서
뭔가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배포를 통해서 여러 대 배포해서 병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사실 이미 컨슈머를 운영해 보신 분이라면 크게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 여기서 우리가 카프카 스트림즈를 활용할 때 좀 독특한 개념으로서 코 파티셔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은 사실 빅데이터 처리에서도 일부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코 파티셔닝이라는 것은 두 개의 토픽을 어그리게이션 하거나 조인하거나 상태 기반 처리를 함께 할 때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토픽 두 개를 뭔가 코 파티셔닝 되어 있다라는 것은 조건 두 개를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파티셔닝 전략으로 레코드가 들어가야 합니다. 즉, 동일한 파티셔닝 전략이라는 것은 디폴트 파티셔너를 사용하거나 혹은 똑같은 A랑 B랑 데이터를 프로듀스 할 때 어떤 커스텀 파티셔너를 사용한다면 그 커스텀 파티셔너가 동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콜이라고 하는 요 어떤 특정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동일한 파티셔닝 전략이라면 메시지 키가 있다면 예를 들어 뭐 P1에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당연하게도 똑같은 파티셔닝 전략으로 동일한 파티션 번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토픽의 파티션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런 코 파티셔닝 조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한다는 게 중요한 점인데, 사실 스테이트리스 처리, 즉 각각의 레코드를 이전 레코드를 참조를 안 하거나 다른 토픽을 참조하지 않는다면 크게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코 파티셔닝이 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지만 어떤 두 개의 토픽을 조인한다거나 윈도우 어그리게이션을 한다던가 할 때는 반드시 코 파티셔닝을 만족시키게 해서 처리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태 저장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락스DB를 상태 저장소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각 태스크 단위마다 락스DB를 만들어서 요거 상태 기반 처리 같은 걸 할 때 스트림즈를 구현하면 락스DB와 그리고 체인지 로그 토픽이라는 게 신규 생성됩니다. 그래서 카프카 클러스터에 개발 운영하다 보니 분명히 카프카 클러스터가 오토 토픽 크리에이트가 false로 돼 있는데도 체인지 로그 토픽들이 막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카프카 클러스터에 뭐 어드민이 그 ACL 같은 걸 통해서 함부로 토픽을 생성 안 되게 해놨는데 불구하고 체인지 로그 토픽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즉 체인지 로그 토픽은 스트림즈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클러스터 설정과는 무관하게 체인지 로그 토픽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픽이 도대체 뭐하는 토픽이냐, 우리가 이게 상태 기반 처리를 할 때 락스DB 즉 로컬에도 저장을 하고 동시에 체인지 로그 토픽이라고 하는 이 토픽에도 우리가 상태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을 저장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카프카 스트림즈 같은 경우에는 토픽에서 토픽 간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안정성과 그리고 확장성, 요걸 두 개 다 잡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에 하나 있는 이슈가 있더라도 요 락스DB와 체인지 로그 토픽을 통해서 복구를 해서 exactly once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제가 스터디 해본 바로는 이 스트림즈 외에서는 토픽도 토픽으로 요 exactly once를 만족하는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락스DB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킥업 스토리지죠. 사실상 요걸 저도 공부하면서 요거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뭔가 건드려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토폴로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아시려면 프로세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프로세서는 총 스트림즈에서 활용되는 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스 프로세서, 스트림 프로세서, 그리고 싱크 프로세서입니다. 아까 소스 커넥터, 싱크 커넥터 아까 대호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뭐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되는데 소스 프로세서는 특정 토픽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 프로세서로 뭔가 K스트림, K테이블, 글로벌 K테이블과 같은 데이터를 선언하고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스트림 프로세서는 이 가져온 데이터를 뭐 어그리게이션 한다든가 뭐 처리, 조인 그런 어떤 데이터 처리하는 것들을
스트림 프로세서라고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싱크 프로세서를 통해 토픽의 특정 토픽으로 이 데이터들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소스 프로세서로 선언하는 세 가지 K-스트림, K-테이블, 글로벌 K-테이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K-스트림은 사실 레코드의 흐름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 레코드, 그 다음 레코드 하나 요걸 표현하기 때문에 기존에 컨슈머를 운영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폴 호출 후에 레코드 단위 처리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키와 메시지 값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K-스트림입니다. 그럼 K-테이블은 뭘까요? 갑자기 테이블 내용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메시지 키를 기준으로 가장 최신 데이터를 묶어서 조회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K-테이블입니다. 아까 제가 로그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스트림에 있는 로그에 있는 1월 1일부터 순서대로 있는 1월 31일까지 데이터를 짜르르 나열해서 그것을 구체화된 뷰, 로컬의 어떤 DB에 저장하고 사용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그걸 배치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K-테이블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픽의 데이터를 그대로 레코드 단위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토픽의 데이터를 필요한 만큼 읽어서 그것을 구체화, 즉 우리가 직접 그 로컬에다가 그걸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그것을 쿼리문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K-테이블과 글로벌 K-테이블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각각의 태스크에 할당된 파티션의 데이터만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K-테이블로 파티션 3개짜리 데이터를 K-테이블로 활용한다고 치면 1번 태스크에는 1번 파티션에 대한 K-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글로벌 K-테이블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K-테이블과 유사하지만 소스 프로세서로 가져온 토픽의 파티션에 대한 모든 내용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코 파티셔닝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K-테이블 개념을 조금 변화시켜서 모든 파티션에 있는 데이터를 각 태스크에 모두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까 K-테이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픽에 있는 파티션 한 개가 태스크 한 개에 만들어진다. 그런데 글로벌 K-테이블은 토픽이 파티션 3개가 있으면 그 파티션 3개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한 개의 태스크에 K-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파티셔닝이 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조인을 한다던가 그럴 때 혹은 전체 토픽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쿼리가 필요할 때는 글로벌 K-테이블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태 기반, 비상태 기반 처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비상태 기반 처리는 사실 상태 기반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죠. 왜냐하면 상태가 없다. 즉 이전 레코드를 참조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개의 레코드에 대해서 단 한 번만 처리해서 다음 토폴로지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상태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태스크에 대해서 그냥 처리하고 잊어버리면 되죠. 카프카 스트림즈 DSL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상태 기반 처리 메서드들을 제공하는데요. 맵, 플랫맵, 스플릿, 필터, 포리치, 프린트 셀렉트 키와 같은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를 뭔가 맵 형태로 만든다던가 혹은 분산, 스플릿을 좀 메시지를 구매 그리고 또 다른 구매가 아닌 데이터로 나뉜다든가 할 때도 이런 비상태 기반 처리 메서드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요거 활용하는 코드를 잠깐 살펴볼까요? 정말 간단한데요. 가장 처음에는 properties라는 요 클래스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streams config를 통해 우리가 스트림즈에 필요한 옵션들을 설정해요. 이미 카프카 프로듀서랑 컨슈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직접 우리가 필요한 부트스트랩 서버랑 우리가 직렬화, 역직렬화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토폴로지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토폴로지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스 프로세서, 스트림 프로세서, 싱크 프로세서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소스 프로세서로 저는 myLog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가져와서 이 myLog라는 토픽에 있는 데이터의 랭스, 스트링이라고 치고 이 데이터가 5 이상이면
즉 데이터 길이가 5 이상이면 to라는 것은 또 다른 토픽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싱크 프로세서겠죠. 이걸 통해서 myPterd log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폴로지를 생성하면 이런 형태, myLog로 토픽을 가져와서 요 데이터를 피터링하고 myPterd log로 토픽으로 보내는구나 라고 이 토폴로지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트림즈를 실행하면 이것이 계속 무한 루프를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상태 기반 처리는 비상태 기반 처리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죠. 이전 레코드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야 돼요. 이거를 컨슈머로 직접 구현한다는 것은 정말 좀 상상도 못 하겠는데요. 왜냐면 메모리나 디스크 같은 데 저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장애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스케일 아웃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상태들을 또 다른 인스턴스에 보내야 할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구현하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렵죠. 하지만 스트림즈 같은 경우에는 상태 기반 처리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좀 관리를 해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컬 스팀즈가 운영되고 있는 로컬 디스크에는 RocksDB 기반으로 특정 디렉토리에 데이터가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고 change log 토픽도 함께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도 없고 이 토픽에 대해서 뭔가 생명 주기를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 사항이 났을 때만 빼고요. 체인지 로그 토픽이라는 게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스파크에서 활용하는 WAA, Write Ahead Log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그리게이션이라든가 뭐 count, reduce, join, 윈도우 같은 개념들이 있겠죠. 흔히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막 어그리게이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할 때 뭔가 윈도우 어그리게이션이라면 지난 1분 동안 어떤 사람이 10번 결제했어요. 그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1분 동안 10번을 결제했다. 그런 프라우드 디텍션 같은 것들을 상태 기반 처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트풀 예제 코드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거의 스테이트리스 예제 코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두 개의 토픽을 조인하는 코드인데요. my address라고 하는 이 토픽을 테이블로 가져오고 K 테이블로 가져오고 my order라고 하는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조인을 통해서 우리가 조인을 하는데 이 조인 같은 경우는 메시지 키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my address에 예를 들어서 원영, 제 이름 원영이라는 키가 있고 my order라는 토픽에 원영이라는 오더가 들어오게 되면 my address에 제 주소 정보를 참조해서 이것을 메시지 값을 기준으로 조인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조인이 완료된 것은 또 다른 토픽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요런 코드를 보시면 my address라고 하는 이 토픽과 my order라고 하는 이 토픽 두 개의 토픽을 조인해서 my address and order라는 토픽으로 조인해서 보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요 예제 코드는 제가 출판했던 아파치 카프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에 포함된 예제 코드 중 하나고요. 다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GitHub에서 아파치 카프카 with book 자바라고 하는 레파지토리 찾으셔서 한번 보시고 한번 실행시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tateful 같은 경우는 스트링과 테이블을 통해서 join이라는 스트림 프로세서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to라고 하는 싱크 프로세서로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령 기존의 K 테이블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원령이 제주라고 하는 이 메시지 값을 가지고 있으면 동일한 메시지 키에 대해서 이걸 조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데이터는 원령은 요 제주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테슬라라고 하는 요 오더를 했으니까 요걸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생성하고 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즈 조인은 다음과 같이 이너, 레프터, 아우터 조인을 지원을 하는데요. 모두 메시지 키를 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메시지 키가 있을 때 출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프트는
좌측에만 메시지 키가 있을 때 또는 둘 다 메시지 키가 있을 때 출력하는 것입니다. 아우터는 어느 경우에도 둘 다 왔을 때 무조건 출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모든 K-스트림, K-테이블, 글로벌 K-테이블 모두 다 이걸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지원 상태에 따라서 이거 된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것도 계속 카프카 스트림즈가 또 나온 지 오래돼서 계속해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떤 건 지원되고 어떤 건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전별로 지금 사용하시는 뭐 클러스터나 스트림즈에 따라서 지금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구나, 기능상 릴리즈 노트를 좀 보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너 조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간 순서입니다. 요거는 실제 노출과 클릭, 예를 들어 뭐 광고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같이 어떤 특정 시간 내에 데이터가 같이 포함이 되면 A 같은 경우 A라는 사람이 조회도 했고 클릭도 했으면 요것을 조인 리저트를 이렇게 바깥으로 다음 싱크 프로세서로 보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카프카 스트림즈의 장점이 뭘까요? 우선 오픈소스 카프카의 공식 라이브러리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카프카와 잘 연동이 되고 관련 시큐리티 같은 것도 잘 연동되고 관련 기능들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별도 스케줄링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스파크와 같이 뭐 얀이 필요하거나 뭐 하둡 이런 게 필요가 없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필요한 만큼 인스턴스를 생성하시면 되고 로컬화에서도 쉽게 애플리케이션 런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스케일 아웃 기능을 통해서 요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스케일 아웃해서 활용할 수도 있죠. 상태 기반 그리고 비상태 기반의 처리에 필요한 다양한 메서드를 엄청 강력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저도 프로세서 API를 정말 특수한 기능을 빼고는 거의 다 스트림즈 DSL로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다 구현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높은 성능과 고가용성인데요. 레코드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밀리세컨드 이하로 지연이 보장이 됩니다. 또한 요 고가용성, 즉 상태 기반 처리 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락스DB랑 체인지 로그 토픽으로 복구가 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자바 라이브러리만 제공한다는 것도 아마 단점일 것 같아요. 일부 팀이나 회사에서는 자바를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는 카프카 스트림즈에 있는 강력한 기능들, 예를 들어 뭐 K-스트림, K-테이블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지 하시면 사실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스트림즈는 자바 라이브러리만 현재는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아쉽게도 스트림즈가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꼈지만 문서나 서적이 좀 빈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서 탁탁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면 잘 안 나오고 제가 카프카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카프카가 각각 소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지라를 보면서 조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좀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쉽게도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카프카, 뭐 하이브, HBase 이런 소스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카프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소스로 토픽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소스는 할 수 있고 싱크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에 뭐 데이터를 따로 저장한다든가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스파크와 같이 강력한 어떤 라이브러리 개념을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것도 좀 단점이라 볼 수 있는데 멀티 클러스터 간 스트림 처리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A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를 상태 기반으로 처리해서 B 클러스터로 보내고 싶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필요하다면 스트림즈와 카프카 클라이언트를 뭐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뭐 exactly once와 같은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링 도구가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뭐 스파크를 조금 실행하시다 보면 관련 태스크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계획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외부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APM, AEM 도구, 즉 뭐 JMX 같은 것을 뭐 수집해서 요걸 좀 프로메테우스로 수집을 해서 그래파나로 지금 우리 스트림즈가 어느 정도 성능을 내고 있어. 아니면
우리가 상태를 너무 많이 저장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모니터링할 니즈가 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국내 도입 사례가 좀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카프카를 활용하는 조직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요거 스트림즈를 조금 활용해서 이걸 좀 사례를 보고 싶은데 아직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트림즈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조금 제가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뷰징, 즉 부정 결제 탐지인데요. 윈도우 처리를 활용해서 분당, 시간당 처리량을 어뷰징 탐지 전용 토픽에 따로 넣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키를 예를 들어 뭐 유저 이름 같은 것을 넣는다면 이 유저가 1분 동안 10회 이상 결제를 할 경우에는 이걸 피터링하는 로직을 쉽게 스트림즈 DSL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만들면 이 사람은 상태 기반 처리를 통해서 이 유저는 1분 동안 10회 이상을 해서 요것은 부정 결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요걸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다른 토픽에 넣어서 따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센서 데이터의 총합, 즉 뭐 조인 처리 같은 것도 좀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스트림 데이터가 계속해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우리가 굳이 배치로 뭐 오라클, MySQL 이런 데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윈도우 셀렉트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돼서 들어오는 카프카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스트림 데이터 두 개를 같이 조인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감지 같은 게 있겠죠. 자동차에서 뭐 GPS 센서를 지속적으로 서버에 보내고 있고 에어백 센서도 지속적으로 별개로 보내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자동차 유니크 아이디를 기준으로 에어백 센서가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GPS 센서를 통해서 유니크 아이디를 같이 조합을 해서 에어백 센서가 동작을 했을 때 마지막 GPS 데이터 정보와 결합하여서 이걸 스트림 데이터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스트림 데이터를 굳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이 데이터들을 굳이 동적으로 동기적으로 이걸 저장하고 뭔가 셀렉트해서 사용한다고 하기보다는 카프카 스트림즈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더 다가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한번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윤 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K스트림으로 복잡한 토폴로지 구성을 할 때 각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제공되나요? 하셨는데 토폴로지를 각각을 모니터링 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카프카 스트림즈를 활용하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JMX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제공하거든요. 이 토폴로지에 레코드가 몇 개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얼마 처리가 되고 있는지 파티션 할당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좀 복잡한 토폴로지이더라도 조금 그 내부 사항을 좀 더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좀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체계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다. 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프로메테우스 익스포터나 기타 라이브러리를 좀 붙여서 이런 모니터링 운영 지표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존 컨슈머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컨슈머도 JMX 붙이거나 우리 처리량을 위해서 뭐 따로 그 프로메테우스로 적재하기도 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님께서 또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K테이블 같은 거 처리할 때 람다식이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는데 강사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딱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프레임워크, 플링크라든가 스파크도 거의 지금 여기 카프카 스트림즈에서 만든 맵, 리듀스 이런 개념과 같이 람다식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림즈가 조금 기존 것들을 좀 보고 개선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전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못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김성진 님이 또 여쭤보셨는데요. 스트림즈 통해 복잡한 토폴로지를 유지한 상태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처리량을 늘리고 싶으면 파티션을 증가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보통 작업을 진행하고 계셨나요? 기존의 파티션 단위로 분배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체인지 로그, 리파티션 등 인터널 토픽 파티션도 같은 개수를 유지해야 될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저도 아직
스터디 진행하고 운영상에 크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개념적으로 아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뭐 체인지로그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처리량을 늘리고 싶을 때 상태 기반 처리할 때는 조금 뭐 2개 토픽을 조인하거나 이럴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티션 개수를 충분히 늘려서 될 수 있도록 좀 늘려서 그 어,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좀 만들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메시지 키를 활용하는 조직에서는 다 그럴 것 같아요. 박지홍님이 또 물어보셨는데요. 그 락스DB를 사용하지 않고 체인지로그 토픽만 사용하여 스테이트풀 상태를 확보할 수 있진 않은지 하셨는데,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락스DB를 사용하고 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파티션의 순서 보장이 되지 않아서 고민인데 카프카 스트림즈를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많죠. 파티션의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순서 보장이라는 게 참 어렵죠. 메시지 키를 기준으로 순서를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 스테이트에 대해서 순서를 보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인데, 조금 질문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 카프카 스트림즈에서 그 윈도우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슬라이딩 윈도우, 텀블링 윈도우, 그런 개념을 통해서 특정 윈도우에서는 요걸 한 번에 어그리게이션 가져와서 순서를 다시 오더링해서 다시 다른 토픽으로 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초로 이 어느 정도의 순서 보장을 만족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윈도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조금 확인하시면 좀 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시호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스트림즈 빌더를 사용해서 SRC에서 데이터량이 다른 2가지 토픽을 동일한 컨슈머 그룹으로 10개 서버에서 컨슈머한다고 했을 때 각 토픽별로 파티션이 밸런싱 되는 것이 아닌 토픽들의 전체 파티션을 기준으로 어사인 되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권장하시는 파티션 어사이너 설정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저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카프카 컨슈머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스트레인지에 대한 질문이 조금 모호해서, 요거는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시거나 혹은 제 개인 메일, 문의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다 한번 보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앤디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상태 기반 처리할 때 체인지로그 토픽에서 사용하는 디스크 사이즈는 리텐션에 의해서 사이즈 유지가 가능한데 락스DB에서 사용하는 디스크 사이즈는 무한정 증가되지 않도록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체인지로그 토픽도 사실 리텐션에 대해서 사이즈가 유지되죠. 그리고 독특하게도 체인지로그는 컴팩트 리텐션 을 통해서 컴팩트하게 기존의 딜리트가 아닌 컴팩트 로직으로 사이즈가 계속해서 변경되게 됩니다. 락스DB도 마찬가지로 디스크 사이즈가 무한정 증가되지 않도록 관련 소스 코드가 있긴 한데요. 그 옵션들을 찾아보시면 그 락스DB에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 이걸 시간 순서대로 없앨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국님께서 추가 질문 주셨는데요. 요거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카프카를 간단하게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데이터 이벤트를 프로듀스해서 컨슈머하여 이 메시지의 데이터를 별도 처리를 해주는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스트림즈를 어떻게 활용해 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 즉 만약에 스테이트 리스트리 대부분의 즉각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마치 카프카를 대부분이 막 큐처럼 좀 사용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외에 조금 카프카 컨슈머에서 뭔가 상태기만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전의 레코드와 같이 참조해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럴 때도 조금 카프카 컨슈머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혹은 토픽과 토픽 사이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다른 토픽에 넣을 때 정확한 exactly once 처리가 필요하다. 이럴 때도 스트림즈를 활용하면 좋죠. 그래서 펍석 구조를 사용해
사용해서 메시징 처리를 이용한다라는 활용점에 있듯이 추가적인 의견을 여쭈어 보셨어요. 그래서 요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카프카에서 요런 스트림즈를 파이프라인 혹은 데이터 분석 처리 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카프카 스트림즈의 가장 큰 장점, 제가 여기서 말을 조금 더 깊게 말하지 못한 점 중 하나가 라이브러리로 추가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컴플런트에서는 요 카프카 스트림즈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기존의 와스 서버에서도 스트림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사용자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웹소켓과 카프카 스트림즈를 활용해서 카프카로 들어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뭐 웹으로 화면으로 뿌려준다든가 이런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카프카에 있는 데이터를 굳이 어딘가 뭐 S3나 뭐 어떤 뭐 오라클이나 이런 데 동기적으로 저장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제 유튜브나 블로그 오셔서 한번 질문하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